좋습니다. 왜 이럴까요?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별푸탱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건드려서 그럴까요? 접촉이 일단 좀 안 좋은 것 같고, 일단 어차피 오늘은 화면에 띄울 거여서.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무슨 인스타 같은 거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 산책할 때 마킹을 많이 하면 개들의 예민도와 소유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2분짜리 영상을 제가 반박하는데 1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뭔가 대충대충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금 혹시 저 위에 있는 숫자가 보고 계신 분들의 수는 아니죠? 어디 위에 있는 수? 150, 네네. 맞습니다. 이상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호자님들. 제 책이 캣 거리는 기침, 콧물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 그러게요.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 책이 캣거리는 기침, 콧물 연관성. 다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보면은 당연히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릴 것이고, 반려견 친구들의 행동적인 측면이 항상 행동에서만 해석이 끝나지는 않거든요. 수의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경우라면은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드리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수 있다라는 점. 강아지가 한쪽으로 안 걷고 저를 빙빙 돌면서 걸어서 결국 절로 일단 아이가 아마도 앞쪽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과정일 것 같고요. 앞쪽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목줄로 결국에는 원을 그리듯이 돌게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지구를 위성이 도는 것과 같은 상황이, 물리학을 모르시면 헷갈리실 수 있는 예시이군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도 아이가 흥분도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호자님. 그래서 꼭 한쪽으로 걷게 하실 필요도 없고 보호자님 앞쪽에서 걸어도 괜찮은데,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목줄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보호자님이랑 같은 방향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데 교육을 초점을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모든 교육이란 게 단시간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다만 너무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욕구를 표출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만드는 방식의 훈련이라면은 단시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교육을 하는 목적까지 생각을 하자면은 교육이란 건 시간이 충분히 걸리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듣고 판단하기로는 지금은 일단 흥분도 이슈일 확률이 아주 높다. 흥분도 혹은 불안도일 수도 있어요, 보호자님. 산책 나갈 때 엘리베이터 타서 다른 사람이 타면 짖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사람들 만나면 또 짖어요. 방법이 있죠, 보호자님. 무슨 달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도 교육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냐고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질문이 많네요.
같이 산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관심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라이브는 보나페티 대표님께서 제 위쪽에 이렇게 자료를 띄워주셔서 그 전과 다르게 내용을 잘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드는군요. 달달 무슨 달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트레이닝적인 정확하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보호자님.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볼까요?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선을 유지하면서 좋은 경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감정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주 높은 확률로 엘리베이터든 산책하는 상황이든 엄마랑 산책할 때 다른 사람이랑 마주쳤을 때 불안감을 느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걸 해소해 주려면 당연히 괜찮아,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는 거를 감정적인 피드백을 아이가 느끼게끔 저희가 결과로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간식 주세요 이런 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아마 차분하게 걷는 연습부터 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차분하게 보호자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도 그 해당 자극에 대한 감정을 바꿔주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너무 어려운 단계에서 교육하는 것은 아이가 배우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좋습니다. 혹시 시작을 할까요, 슬? 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보호자님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보나페티하고 바른셈 반려견 유치원 원장인 저희가 준비한 교육의 내용은 산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김포 고촌에 위치한 바른셈 반려견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구준회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열심히 반려견 트레이닝 해왔고요. 반려견 행동 수정에 제가 열정이 많아서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갖고 전문성을 좀 쌓아왔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산책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좋은 산책이 뭘까는 사실은 정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전달 드릴 거고요. 그 사실들을 들으시면서 보호자님들이 내 상황과 내 반려견의 상태를 비교하시고 좋은 산책의 정의를 스스로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 권유드리는 형태가 될 겁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호자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다 물어보시는 여러 가지 행동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쵸? 달달부산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저씨가 욕을 하고 안 좋은 경험들을 해왔으니까 그 반려견 입장에서는 그 아저씨가 더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더 확실해지는 건 두려운 감정 때문에 짖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보호자님들 채팅 채워주시거나 질문해 주실 때 바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마지막에 Q&A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책의 의미를 생각을 먼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람은 산책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떤 목적으로 저희가 할까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맨 위부터 운동, 신체적인 활동량의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반려견 친구들의 그리고 보호자님들의 살을 빼기 위해서 산책을 열심히 하시는 보호자님들 제가 여러 번 봤고요. 반려견 친구들이 하루 중에 필요한 신체적인 활동량이라 할 수 있는 운동량 해소의 목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자면 풍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부화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지루할 수 있는 하루를 풍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보호자님들 저희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좀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답답하고 밖에 나가서 뭔가 보고 싶기도 하고 사람 만나고 싶기도 하고 하잖아요. 반려견 친구들이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해소해주는 측면이 풍부화입니다. 더 정확한 정의가 있지만 일단 오늘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그럼 풍부화적인 측면은 뭘까라고 한다면 쉽게
후각, 시각, 청각, 촉각을 집에서 나와서 후각, 시각, 청각, 촉각적인 자극들을 막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뇌가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또 뭐 교육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어떤 보호자님들께서는 꼭 산책을 하려고 산책을 한다기보다도 특정 목적에 따라서 교육을 목적으로 산책을 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배변의 목적도 있을 거예요. 여기 실외 배변하는 친구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실내 배변 내 아이가 안 한다. 그러면 실외 배변으로 나가야 되니까 산책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뭐 동물병원 갈 겸 산책입니다. 자, 일단 적절한 활동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려견 친구들이 몸이 근질근질하고 나가서 걷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에서와 다르게 밖에서는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적절하게 활동을 하고 그 루틴이 잘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면 호르몬이 도는 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 혹시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햇빛을 보고 걷는 것이 뭐 신체를 깨워주고 건강한 신경 전달 물질들끼리의 사이클을 잘 돌려준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려견 친구들도 굉장히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책, 당연히 건강한 호르몬 회전의 측면도 있을 겁니다. 강아지들이 이걸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보호자님하고 유대감도 있을 거예요. 엄마와 아빠와 하루 중에 즐길 수 있는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놀이의 측면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산책을 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불러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또 왼쪽 보자면 되게 글자가 많죠. 친구, 새로운 반려견 만나고, 혹은 뭐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냄새들이 있고, 또 먹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먹을 거에 대한 냄새, 단백질 냄새를 찾는 경우도 있겠죠. 또 마킹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중성화를 해도 마킹을 많이 하죠. 간혹 여자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마킹은 다양한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오늘 가장 큰 마킹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를 습득하고 제공하는 일련의 메커니즘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유발되는 행동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친구들한테 마킹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약간 어떤 친구들은 되게 충동적이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먹이를 찾는 과정 혹은 지렁이를 찾는 친구들도 있듯이 특정 냄새에 따라서 땅을 막 파헤치는 행동도 있겠고, 더 중요한 건 다양한 자극을 뇌로 수용하는 것. 이게 반려견이 생각하는 아마 좋은 산책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비슷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욕구 체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자, 사람과 개의 산책의 의미를 제가 굳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저희가 산책이라는 행동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라는 측면이에요. 개가 행복하자고 하는 산책일 확률이 아마 제가 볼 때 한 99%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호자님들께서 과연 이런 측면에서 반려견들이 정말 산책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가장 멋진 의미를 찾아주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욕구체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욕구체계 제가 세미나 할 때 되게 자주 보여드리는 사진이거든요. 항상 똑같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에 있는 단계의 욕구부터 반려견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추구하는 욕구들이에요. 뭐 생물학적 욕구들 있죠. 그리고 생물학적 욕구가 잘 채워지면 그제서야 정서적인 욕구를 건강하게 막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반려견 친구들이. 그리고 정서적 욕구, 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안전하게 있어보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일관된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겪다 보면 반려견 친구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밖에 뭐가 있는지, 다른 반려견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추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위의 욕구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적절히 채워지면 그 상위의 욕구를 건강하게 추구하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을 보호자님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산책이라는 건 뭘까요? 생물학적 욕구도 채워줄 거고요. 정서적 욕구도 채워줄 거고, 사회적 욕구, 심지어 인지적인 욕구까지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행동일 거예요.
제법 훌륭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보호자님들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어렸을 때 강아지 키우신 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옛날에 산책을 나가지 않았죠.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가끔 시간 날 때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너무 적은 산책의 기회는 반려견 친구들한테 꽤 가혹한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느셔서 참 다행이에요. 자, 이 욕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욕구의 측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반려견 친구들은 욕구가 있어요. 보호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욕구란 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바로 문제가 생겨요. 생명체 입장에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고, 그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생명체를 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려견 친구들도 여기서 봤던 여러 가지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해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생각을 한다기보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는 욕구불만 상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욕구불만 상태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시도가 꼭 보호자님 입맛에 맞는 행동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나오는 게 보통 저희가 문제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위에서 아까 어떤 보호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을 보고 짖어요 라는 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 행동이라고도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 행동들은 사실 반려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행동이고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 문제 행동이라고 치환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구는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욕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토바이 소리에 유독 민감한데 매일 조금이라도 하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에 대해서 아이가 민감한 걸 알았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컨트롤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마킹 물어보셨는데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쭉 들어주세요. 어쨌든 이러한 당연한 행동, 반려견들이 치솟아 오르는 욕구를 저희가 그냥 그 욕구 때문에 하는 행동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반려견들의 행동이 바뀐다거나 혹은 그 반려견에게 좋은 역할을 준다거나 한다는 거는 조금 고민해볼 법한 문제입니다. 욕구를 무작정 저희가 마구마구 채워주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반려견 친구들이 이 욕구를 해소하는 건강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착적으로 그 과정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해볼 수 있는 말은 뭘까요? 마킹을 하는 걸 좋아해요, 제 친구가, 제 반려견이. 그러면 마킹을 하게 해주는 게 좋나요? 글쎄요. 마킹이라는 거를 할 때는 반려견 친구가 어떤 상태에서 하는지가 더 중요할 거예요. 너무 굉장히 많이 흥분하게 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가 산책 내내 마킹만 하는 산책을 한다면 그거는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등등 이 욕구적인 측면에서 보호자님들이 아이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내 아이한테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욕구는 충분히 채워주고 있는지, 어떤 욕구를 내가 좋게 채워주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까지도 고민을 가시는 게 내 반려견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좋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원론적인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어서 보호자님들 들으시면서 직관성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채팅을 통해서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좋은 산책. 반려견은 아까 반려견이 생각하는 좋은 산책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보호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산책에 대한 의미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좋은 산책을 반려견이 추구하는 바가 있겠고 보호자님이 추구하는 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이 내 개를 좋아하지 않거나 개를 키우는 행동을 하지 않는, 개를 키우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산책이 뭘지도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반려견 보호자, 행인,
각자가 추구하는 산책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 반려견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줄 없이 충분히 긴 시간 잔뜩 이것저것 하면서 하는 산책을 좋아할 거예요. 그럼 보호자님들은 어떨까요? 보호자님들도 사실 줄 없이 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생각보다 짧게 산책하시는 걸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안전했으면 좋겠고 좀 줄 당김도 없었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죠. 안 짖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산책하면서 만나는 친구들하고 잘 놀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어떨까요? 제발 줄 좀 찼으면 좋겠다. 저 개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내 애한테 저 개가 산책하면서 공격적으로 짖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개가 지나가면서 아무데나 똥오줌을 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개가 내가 안전하고 조용하게 산책할 수 있게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추구할 거예요, 보호자님들. 그쵸? 그러면 진짜 좋은 산책은 뭘까? 제 가운데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네요? 뭐야? 제가 요 가운데에 엄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준 자료에는 없었나 봐요. 아닐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PDF 파일을 딴 거라 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 보호자님 여기 보시면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척 하면서 사실 정답을 정해놓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려견도 보호자님도 그리고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봤을 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어느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요. 저희는 그 부분을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죠. 다 동의합니다. 자, 그럼 욕구 해소. 그럼 개는 냄새를 맡는 산책이 좋아요? 안 맡는 산책이 좋아요? 마구마구 파헤치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마킹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다양한 자극과 교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 만나고 개 만나고 인사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것들 다 온, 오프가 가능한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온, 오프. 냄새를 계속 맡는 것이 좋냐 나쁘냐 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냄새를 맡을 수도 안 맡을 수도 있는 상태가 가장 좋고요. 마킹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가 가장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젠틀한 부름 약간만 막아줘도 아이가 안아줘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막 목줄 팍팍 치면서 그만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안 하게 되는 건 그거는 온오프의 개념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온오프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자, 한번 봐볼게요. 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소리가 시끄러워서 소리는 끄겠습니다. 영상. 저도 이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 영상 모든 게 다 대단해요. 자, 이거 뉴욕 한복판이고 반려견을 지금 몇 마리를 산책을 하고 계실까요? 이 프로페셔널 도그 워커 분께서 많아요. 세기도 싫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려견의 수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주변이 너무나도 정신없어요. 좋은 산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아까 온 오프의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환경에서 산책을 하는 아이가 마구마구 산책하고 마킹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산책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하지 않는 산책이 이 환경에서 산책을 하는 친구한테는 그게 맞을 겁니다. 절대 이런 환경에서 산책하시면서 내 아이의 행복만을 추구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예시를 제가 갖고 와봤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제 영상 볼 때마다 어이가 없어요. 그냥 지상천국이죠, 그렇죠? 자, 보호자님들, 자, 눈 감고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집 앞을 나왔는데 내 집 앞이 이래요. 내가 내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제가 봐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환경에서,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너무 좋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오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바로 내가 그리고 나의 반려견이 산책을 하는 곳이 어떤지에 따라서 행동을 어떻게 할지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산책이 어떤 게 될지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양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고 진드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간혹 너무 스트레스 해소에 집중을 한다라고 해서 다 허용해주는 방식대로 가면 준비가 안 된, 그런 산책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반려견 친구들한텐 굉장히 중독적인 행동이에요. 저희는 중독을 시켜서 어떤 행동을 충동적으로 수행하게끔 만드는 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 너무 이렇게만 잡지 마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보호자님 그리고 내 반려견의 이상적인 타협점을 찾는 게 좋은 산책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산책이든 반려견의 감정 상태도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급 Q&A입니다. 저도 티 100입니다. 네, 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가끔 제 반려견이 산책을 가기 싫어해요. 제 반려견이 산책을 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 답은 이겁니다. 왜 싫어하는지 원인 파악이 되시나요?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결이 가능할까요에 대한 질문은 같이 답변을 찾아 나가고요. 저는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고 하니 산책은 너무 좋은 활동인데요. 보호자님들 못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 더 쉽게 말하자면 산책을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산책은 하면 좋은 행동이에요. 좋은 활동입니다. 아시겠죠, 보호자님들? 제 여자친구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살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제가 봐도 좋은 활동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제가 큰 문제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답이라고 딱 저희가 픽스를 하는 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을 할 테니 산책도 그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도 산책 중요해 하니까 보호자님들이 일단 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그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산책을 모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전 오케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대찬성. 그런데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기도 전에 그 활동을 한다라는 건 부상의 위험도가 아주 높을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비와도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좋아한다면, 아이가 차분하게 건강하게 산책할 수 있다면 태풍이 와도 나가도 뭐 어때요? 그렇죠? 안전하게만 한다면 좋습니다. 그럼요. 지금 별표탱장 보호자님 말씀처럼 반려견 친구들이 갑자기 행동의 변화가 온다거나 특정 루틴에서 어긋날 정도의 감정 반응이 나온다라는 건 보통은 건강 이슈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건강 이슈라는 건 고통 반응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요. 질문이 뭘까요, 보호자님? 산책시킬 수 있을 때 원 없이 시키세요. 저희 애기 폼이 12살인데 호흡적 문제로 바깥 출입 금지입니다. 이런 왜지? 진짜 끊기네.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제 좋은 산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호자님들께서 궁금하실 부분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냄새를 저 아이는 너무 많이 맡아요. 마킹을 너무 많이 해요. 제 반려견은 엄청 끌고 다녀요. 걔가 가고 싶은 대로만 산책하는 게 좋은 건가요? 다른 개를 만나는 건 산책할 때 좋은 걸까요? 산책하면 저한테 아예 눈길도 안 줘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어떤 산책 도구가 좋을까요? 하네스 꼭 해야 될까요? 목줄은 안 좋은 걸까요? 산책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건 뭘까요? 자, 등등등등 너무 많은 산책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뒤에 준비한 내용들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시기를 빕니다. 자, 일단 환경. 안전한 환경은 뭘까요? 안전한 환경.
당연하게도 저희가 이제 슬 7월이 돼 가잖아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상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더우면 위험합니다. 보호자님들 산책은. 추워도 그렇겠지만요. 추위보다 더위가 전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의 상태도 중요할 겁니다. 뭐 겨울만 되면 이제 보호자님들 많이 아시는데 염화칼슘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조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뜨거울 때 아스팔트 진짜 뜨겁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많이 피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죠. 느리게 걷는 아이인데 뒤에서 계속 걷는데 속도를 맞춰주는 게 제가 볼 땐 맞춰주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내 아이가 사회화적인 특성이 어떠한지 아까 어떤 보호자님께서 오토바이를 무서워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안 지나다니는 곳을 찾아서 어떻게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제 아이는 뭔가 사람 많은 것도 무서워해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시간대와 장소를 고르시는 게 당연히 좋은 산책이 양질의 산책이 될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리고 보호자님께서 저희 아이는 다리가 아파요. 저희 아이는 호흡기 문제가 있어요. 등등등에 따라서 안전한 환경은 변할 겁니다. 여름철 산책 온도 제가 이 사진을 거의 대부분 보여드리는데 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26도 정도만 돼도 장시간 활동하는 거 위험합니다. 보면은 비만이거나 단두종인 친구들 혹은 노령견, 자견들 같은 경우는 26도 정도면 제법 위험해요. 그리고 29도, 30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짧게 산책하셔야 됩니다. 짧게. 겨울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추운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26도면 반려견 친구들한테 꽤 더워요. 근데 보호자님들 여기서 실내 온도랑 실외 온도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실외 온도는 바닥 온도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반려견 친구들이 그 온도 조절을 보통 발로 하거든요. 혀랑 비강을 호흡, 혀 그리고 코의 동공을 활용해서도 이제 체온을 조절을 하는데 발 쪽에 너무 뜨겁게 오면은 반려견 친구들은 체온 조절하는데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보호자님들 혹시 한여름에 걷지 않고 엎드리거나 앉아 보셨나요? 바닥이 가까워질수록 정말 더워요.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지금 목 위로 느끼시는 그거보다 반려견 친구들이 훨씬 더 더워요. 그래서 26도가 실내의 26도랑 실외의 26도는 다르다. 그리고 개들이 보통 26도면 실내에도 꽤 더워해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말해주는 대로 온도 조절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동의합니다. 단두종 친구들 극도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이런 거 있죠. 패드 정말 뜨거울 수 있으니까 실외 25도부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거나 발바닥 패드에 화상을 입는다거나 염화칼슘을 먹어서 복통, 구토, 위궤양 등의 이슈가 터지거나 등등등 혹은 열사병 이런 온열 질환이 반려견 친구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온도에 좀 예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여름에 이슈도 있겠거니와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산책 때문은 아니지만 반려견 친구들이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죽는 경우들을 제가 매 여름 봐요. 매 여름.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들이 조심조심 하셨으면 좋겠다. 발로 온도 조절을 하는데 신발 신는 건 그럼 좋지 않은 걸까요? 저는 추천드리기 힘들어요. 겨울은 와이낫인데 여름에는 추천드리기 좀 힘들어요. 밤에 짖어요. 이런. 낮엔 안 짖을까요? 자, 온도 얘기를 잠시 넘어가자면 그러면 환경은 어떨까요? 혹시 내 아이가 굉장히 불안감이 높거나 너무 많이 흥분하는 친구라면 자극이 너무 다양한 곳은 좋은 산책이 될 확률이 극도로 낮겠죠. 근데 아니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사회화적인 능력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홍대 아주 뜨거운 시간대 홍대 같은 데 산책을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정말 그렇다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반려견 친구들이 보통 감정 상태를 통해서 드러내거든요. 엄마 나 오늘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빠 나 지금 굉장히 불안해. 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거를 체크를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자극이 내 아이한테 얼마만큼 수용적인 아이인가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진드기, 아까 보호자님 물어보셨죠. 최근에 진드기 이슈가 정말 많죠. 저희 유치원도 실외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다가 진드기 이슈가 몇 번 터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진드기가 진짜 위험한데 보호자님들 이거는 풀숲에 들어가는다고 다 진드기 이슈가 터지는 건 아닙니다만 풀숲에 들어가서 오래 엎드려 있을수록 진드기가 붙을 확률이 높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산책과 아무 연관없는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산책만 갔다 오면 부들부들 떨고 2시간 동안 바보 된 것처럼 멀리 앉아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지금 룰루랄라랑 보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더 추가적으로 제가 사실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지만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산책의 목적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아이가 얻게 되는 상황 같아요, 보호자님.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레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산책을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시거나. 선생님 냄새 맡으면서 핥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건 말리는 게 맞나요? 어디를 냄새 맡는 걸까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호자님들 저희 미각에 혀에도 냄새 후각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 친구들이 냄새를 더 잘 맡기 위해서 핥거나 입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유를 하는데 차 안에서 짖어서 걱정이네요. 주유를 할 때 차 안에 안 태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요즘에는 제가 신축 아파트를 가끔 가는데 저는 아파트를 안 살거든요. 근데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신축 아파트 정말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시간대만 잘 맞춘다면 그 공간 전체를 나 혼자 쓰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인구 밀도, 그리고 반려견 친구들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하던가 혹은 그쪽으로 가던가 등등, 그리고 혹시 뭐 친구, 사람, 풀, 나무, 새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산책인지 아닌지 환경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오토바이 없는 장소가 대부분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길이 좁은 데는 사실은 만약에 사람이나 개가 다가올 때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닌 이상은 두려움이나 흥분도 이슈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산책의 퀄리티를 팍 낮추는 어쩔 수 없는 결과를 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산책로는 완전 막 2차로 도로 막 같이 넓어. 이러면은 끝에서 끝으로 붙으면서 서로 이성을 잘 유지하면서 산책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길의 넓이가 어떤지 이런 것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호자님들 이거 들으시면서 이게 뭐 당연한 얘기를 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이 당연한 걸 전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산책하는 것만 봐도. 산책할 때 당김이 없는데 뒷발차기도 하고 안 가려고 힘줄 때도 있고 그래요. 발패드가 빨개지고 벗겨질 때가 있어요.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보호자님의 신호와 보호자님의 권유를 잘 따르지 않는 아이인 것 같아요. 혹은 평소엔 잘 따르더라도 뭔가 하고 싶을 때는 그거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주의할 거는 기다려주세요라는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보호자님. 아이가 너무 충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안가시바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러고 나 이거 해야 돼 라고 할 때 억지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얘를 꺾으려고 하면 반려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냥 기다려줄 거고 엄마 아빠의 신호에 맞게 의도에 맞게 이쪽으로 와줄 때 결과가 좋다라는 피드백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지만 늘어갈 거예요. 그런 권유에 따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다만 정말 심한 케이스라면 트레이너랑 같이 기초적인 과정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트레이너랑 협업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네. 상황을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보지 않고 설명드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시간도 제가 이야기를 안 했죠, 시간은? 전 안아주는 건 추천드리긴 어려워요. 다만 무서워서 멈추는 거라면 안아주는 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산책 나가면 마킹 한 번 정도 하고 자꾸 다리에 매달리는데 그래서 안아주는데 괜찮은 걸까요? 직접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또리 보호자님 말씀대로라면 아이가 좀 불안도 이슈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성을 유지를 못하는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케이스라면은 안아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비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긍정강화 트레이너는
그럴 때 교육과 성장의 기회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아이 스트레스 받았어, 빨리 일로 와, 엄마가 당장 안아줄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은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 약간의 바람에도 쉽게 노출되면 쉽게 죽어버릴 수 있는 난같이 엄마가 키워줄게, 이런 접근이거든요. 그게 양육자의 좋은 양육 자세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30분, 제가 지금 10분이라고 썼는데 진짜 10분 한 책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그 아래에 뭐라고 써놨냐면 짧게 자주라고 써놨죠. 그렇죠? 짧게 자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간혹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선생님, 저는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해줘요. 2시간 산책도 흔한 일이에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 어떤 아이는, 저는 한 20분 정도 하루에 한 6번 정도 산책을 나가는데요. 후자가 훨씬 더 산책의 목적에 적합한 활동이에요. 이건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 번이 일반적으로 좋은 산책의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다만 제가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이와 체력을 좀 고려하시는 것도 좋아요. 한창 자랄 나이가 지나서 이제 막 에너지가 넘쳐요. 1살 간 넘은 막 보더콜리 친구예요. 30분보다 조금 더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속 걷기보다도 쉬는 것과 혼합된 산책이 저는 추천드리는 형태예요. 선생님, 저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고 나머지 30분은 쉬어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산책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그렇죠? 산책의 목적은 체력 방전이 되면 안 돼요. 보호자님들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거 체력 빼놔야 얘가 집에 가면 가만히 있어요. 문제 행동이 사라져요. 이러시는데, 자, 그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좋은 산책일까요?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산책을 하는 아이, 혹은 나이와 체력을 고려하면서 조금 더 길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아요. 조금 짧게 더 산책을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한 번에 길게 계속 걷고 뛰고 하면서 흥분되는 산책을 하다가 내 아이가 체력이 정말 다 돼서 지치는 형태의 산책은 추천드리기 어렵다. 흔들리죠. 환장하고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산책할 때 보통 맨 위에서 보자면 너무 흥분하고 너무 길게 산책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호르몬 피드백을 받을 때까지 계속 흥분되게 산책을 하다가, 지금 보호자님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책할 때 제 아이가 너무 흥분해요. 근데 되게 많은 비율이 2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다 보면 다운될 거예요. 그거는 산책을 하면서 다운되는 게 아니고요. 보호자님들도 계속 흥분되거나 계속 슬퍼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임계 이상의 어떤 상태가 되면 생명체는 그거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내부적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피드백을 받고 그냥 안 다운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헥헥헥거리는 상태에서 점점 숨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흥분되고 긴 산책을 하다 보면 그 아이는 결국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산책이 될 거예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 진짜 많죠. 1시간은 산책해야 아이가 집에 들어가려 해요. 이런 경우도 진짜 많죠. 그래서 체력만 늘어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족을 할 수 있는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기준만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동일한 시간의 산책에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럼 더 긴 산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더 긴 산책을 하다 보면 더 큰 만족도를 채워주기 위해서 더 길고 흥분되는 산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져서 4살, 5살까지 되는 케이스들이 되어야만 훈련사를 찾아오세요. 아주 풀어내기 힘든 잔뜩 꼬인 실타래 같은 상태를 준비하시고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너무 악순환의 고리가 깊어지기 전에 보호자님들 좋은 산책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셔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얘기까지 가기는 좀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적절하게 차분하게 산책을 한다라는 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스트레스 레벨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30분 이상의 산책을 하게 되면은 젖산 분비량도 많아지고 아드레날린, 엔돌핀 같은 어떤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량이 되게 늘어나게 돼요. 이러면은 저희가 유산소 운동하는 거와 되게 비슷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 정도의 흥분되는 상태가 되어야만 만족하는 아이가 또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흥분을 한다거나 할 때는 굉장히 중독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어떤 신경화 전달 물질까지도 거의 대부분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러너스 하이와 정확한 상태는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흥분되는 상태는 좀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셔라. 신나는 것까진 좋지만 딱 봐도 얼굴 근육이 막 긴장되고 숨소리가 너무 격해지면서 한두 가지 행동을 해야만 하는 상태라는 건 과도한 흥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다른 뭐 대체 행동 같은 것들은 좀 있을까요? 제가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계속 끊기지 않기를 빌며 이거 많이들 하시죠? 집에서 노즈워크 많이 하시죠? 노즈워크의 세계가 보호자님들 굉장히 깊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보호자님들 시판 제품들이라고 그 킁킁 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완전 기초 레벨이에요, 보호자님들. 노즈워크의 세상은 아주 넓답니다. 노즈워크는 반려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행동이고요.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측면으로 볼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이에요. 굉장히 흥분되는 일하고도 거리가 또 멀어질 수 있고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보호자님 말씀하신 게 틀렸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문라이트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쨌든 그래서 노즈워크도 아이들한테 해주기에 너무나도 좋은 활동이고요. 그 외에 피트니스 활동 같은 경우는 반려견 친구들을 너무 과도하게 흥분을 시키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하지 않아요. 보통 전문가분들께서.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피트니스 전문성을 늘리시고 내 반려견이 피트니스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활동입니다. 노즈워크를 하면 공격성이나 흥분도가 높아진다고 하시는 분한테 근거를 말하라고 하세요. 뇌피셜 말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다만 공격성이나 흥분도 이슈가 있는 친구들이 규칙성 없이 노즈워크 활동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충동적인 아이가 될 확률이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그렇게 정확한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즈워크를 하면 공격성이나 흥분도가 높아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여기서 노즈워크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거든요. 산책할 때 냄새 맡는 것도 노즈워킹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단어의 범위가 좀 달라진 확률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정도, 아이들이 뭐 어떤 그러니까 먹을 거를 찾아 나간다던가 혹은 정했던 어떤 특정 냄새를 찾는 연습을 통해서 막 폭발물 탐지 훈련하는 것처럼 집에서 어떤 뭐 허브 냄새 이것 맡고 이 냄새 찾아볼까 하는 등의 활동을 저희는 노즈워크 혹은 센트워크라고 말합니다. 노즈워크를 잔디밭에 뿌리고 먹게 하는 견주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전이 보장되고 뿌렸던 간식을 다 안 먹게 되면 치우시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 규칙만 잘 지키신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많은 반려견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공공에서 사용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의 요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제를 부탁드리는 편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질리티 활동을 제가 적어놨는데 어질리티 활동이 모든 친구들한테 다 좋진 않아요. 다만 어떤 친구들은 이미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그널을 유지하는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어질리티 활동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산책과 더불어 어질리티 활동도 저는 추천을 어떤 경우에는 간혹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피트니스, 노즈워크 다 너무너무 좋은 산책의 대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이 진짜 많네요, 보호자님들. 너무 즐겁네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세게 말한다고 해서 질문하신 보호자님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투가 이렇게 떡떡 부러지게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런 대체 활동들이 있는 걸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산책 준비물이 뭘까? 또 저희가 알아야겠죠. 그래야 좋은 산책을 저희가 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저도 찔리는 게 저도 보호자님들한테 추천드려요. 야외에서 하는 노즈워크. 근데 제가 엄청 강조하거든요. 꼭 몇 개 뿌리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 먹었는지 확인하시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잘못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스토크가 산책 흥물이나 매너 집중도 등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시는 분인가요? 무섭군요. 저희도 바른쌤에서도 센터워크 프로그램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거든요. 어쨌든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산책 준비물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인식표, 산책 줄, 그리고 배변 봉투예요. 공원에 어질리티 하는 경우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공원에서 어질리티 하는 건. 좋습니다. 인식표는 보호자님들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좋겠죠. 인식표를 하는 게 법상 맞아요. 그렇죠? 저희는 법을 따라야 하는 민주시민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목줄을 하는 것도 당연히 법이에요. 그리고 배설물을 치우는 것도 법입니다. 그래서 인식표, 산책줄, 그리고 배변 봉투,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님들이 간혹 놓치는 케이스도 있는데 식수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열이면 열 안 챙기시는데 간식 챙겨가세요. 사료도 좋습니다. 밥 시간에 사료 먹는 대신 산책하면서 먹는 것도 좋아요. 대체로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목이 말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신체 활동, 특히 이런 여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에 한 번씩 꼭 물 먹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사병 같은 경우 혹은 탈수 증세는 그냥 딱 물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산책할 때 나는 항상 물은 가지고 나가겠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간식을 통해서 내 아이한테 정말 좋은 피드백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반려견이 저랑 같이 사는 반려견이라 산책할 때 항상 간식 파우치에 사료와 간식을 챙겨 나가는 편이고요. 저희 유치원 보호자님들께도 귀에 딱지가 않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의 안 하시지만 산책할 때 꼭 간식 트리 파우치 차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려요. 꼭 뭔가를 무서워하는 친구가 아니어도 산책할 때 엄마와 아빠가 좋은 걸 주고 어떤 행동을 같이 연습하면서 산책을 진행하는 건 너무나도 멋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또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 최근에 많이 있고 여름에는 거의 대부분 저녁에 산책하시니까 LED 표시등 같은 거, 제가 특정 제품을 말하긴 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내 반려견이 안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어떤 산책 도구이든 내 반려견이 사고가 난다거나 어떤 사건이 터지면 도망갈 수 있어요. 100% 그걸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사실 없다고 말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GPS 위치 추적기 같은 것도 내 반려견이 충동적이고 겁이 많고 혹은 어느 상황에서 한번 도망을 갔던 경험이 있다거나 콜링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만약을 대비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 아이는 산책할 때 겁이 너무 많아요. 다른 반려견, 사람 다 무서워해요. 그러면 이런 접근 금지 와펜 같은 거 항상 목줄 혹은 리드줄에 착용을 하고 산책하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보호자님 반려견의 높은 산책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하는 반려견 친구가 다른 반려견이나 개를 무서워하면 보호자님하고 인사하지 않을게요 이거 말하는 거 연습까지 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시는 것도 도움돼요. 제 아이가
내 반려견이 안 좋은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은 보호자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좋은 산책 줄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성향, 상황, 목적에 따라서 달라요. 자, 수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제품들. 일반적인 목 밴드도 있겠고, 요즘 보호자님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자동 리드줄도 있겠죠. 그리고 분홍색 여기 줄 보이시나요? 이런 P타입 리쉬라고도 하고 슬림 리쉬라고도 하고 이걸 초크체인이라고 초크류 리드줄이라고도 하고 이게 쇠가 되면 초크체인이 되는 건데요. 이런 산책줄 혹은 다양한 용도의 디자인의 하네스 그리고 입쪽에 착용하는 헤드홀터류의 산책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뭐 젠틀리더라는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겠고요. 젠틀리더는 제품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양해요. 선택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답변 드리기 힘들어요.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만 각 제품들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들을 구매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하네스도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 이런 앞에 지나가는 거, 앞꼬리 하네스가 있고 포스프리 하네스도 있겠고 다양하고 H형 하네스도 있겠고 단순 목 밴드에서부터 다양한데 보호자님 아이가 너무 흥분하면서 당기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목줄을 착용하든 하네스를 착용하든 이미 그 산책 도구는 보호자님 반려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 슬림 리시, P타입 리시 같은 혹은 초크체인 같은 거 안 좋다고 하던데 제 아이는 산책할 때 진짜 절대 안 땡겨요. 완전히 옆에서 루즈 리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잘 산책하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한테도 초크체인이 안 좋은가요? 아니요. 좋아요. 오히려 다른 목줄들보다 반려견한테 아무 혐오적인 자극을 안 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P타입 리시 같은 경우는 텐션이 걸리지 않으면 아예 이 쪼여지는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통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드물기 때문에 이 비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트레이너들이 P타입 리시를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등등등. 뭐 안전 이런 자동 리드줄 다 안 좋다고 훈련사들이 말하지만 내 아이가 산책만 잘한다면 뭐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쯤 돼서 생각하시면 좋겠죠? 내 아이가 과연 산책을 잘하는가? 좋습니다. 이러한 거, 이런 이런 초크체인류 혹은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되는 이런 핀치칼라류의 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기 좀 어렵지만 내 아이가 정말 산책을 잘한다? 뭐 맘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뭐 하운드 친구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를 키우신다거나 뭐 살루키 같은 목이 두껍고 얼굴이 얄쌍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마틴게일류의 리쉬를 사용하시는 거,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가 더 안전할 거예요. 이거는 일정 거리 이상은 좀 당겨지게, 쪼여지게 만들어진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쯤 되면 슬 느낌이 오시죠? 도구 진짜 다양하구나. 내 아이한테 맞는 도구라는 건 반려견의 상태, 나의 상태에 따라서 갈리겠구나. 이런 것들 느낌이 받으실 거예요. 이건 저희 쉬는 시간 따위 없습니다. 자,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온오프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도구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러면, 어떻게 산책을 할 때, 산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가 좋을지도 제가 얼추 가이드라인을 좀 드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보호자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행동 문제들이에요. 산책할 때 행동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대부분의 반려견 친구들이 사회화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을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얘기도 더 할 수 있겠지만 산책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산책을 시작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경험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보호자님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없으시다 보니 조금 악순환의 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산책이란 건. 자, 산책할 때 행동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산책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 행동도 있어요.
산책 중에 겪는 문제 행동도 있고 산책 끝나고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쭉 한번 적어봤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선생님 저희 아이는 목줄만 보면 정신 나가요. 막 몇 바퀴씩 돌고 짖어요. 자, 이런 거 문제겠죠. 이 당연히 문제예요. 반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는 하네스만 보면 도망가요. 목줄만 보면 침대 아래로 들어가요. 산책 한번 나가려면 10분 동안 숨바꼭질이에요. 당연히 문제겠죠. 그렇죠? 바로 말씀이 나오네요. 캔넬로 도망가요. 근데 막상 나가면 잘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준비 과정에서 다 문제가 터져요. 무서워하는 친구들은. 자, 그러면 산책 중엔 또 어떨까요? 너무 과도하게 흥분해서 계속 끄는 위주로 산책을 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고 대부분 반려견들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 경계적인 짖음도 있을 겁니다. 산책할 때 엄청 뭔가를 보고 짖어요. 혹은 내 아이는 걔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인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인사 안 하면 내 아이가 엄청 좌절감이 터져서 짖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문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안가시바를 한다거나, 이식증이 있다거나, 너무 숨는다거나, 산책할 때 너무 두려워서 멈춘다거나, 혹은 산책 끝나고 발 닦는 거 너무 싫어한다거나, 산책 끝나고 목줄 딱 풀어주자마자 비숑 타임, 푸들 타임, 말티푸 타임, 이름마다 다양한데 막 흥분하면서 뛰어다닌다거나 등등 다 문제 행동일 거예요. 다만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준비 과정과 산책 중에 아이들이 보여주는 짖음과 연관된 행동 혹은 과반응들만 오늘은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과흥분하거나 산책을 준비하는 과정이 반려견 입장에서 혐오적으로 느끼는 경우를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군요. 먼저 트리거에 대한 개념을 보호자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리거라는 건 감정적인 격발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트리거화 되어 있는 게 산책 줄이죠. 산책 줄 보면 나 빨리 나가자 뭐 이런 어떤 신나는 감정 표현들이 있겠죠. 자, 브레스키 좋습니다. 이런 트리거들을 반려견 친구들이 만날 때 너무 과도하게 흥분을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까짓 거 흥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걔가 뭐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선생님? 자, 너무 과도한 흥분은 내 반려견이 산책할 때 양질의 산책을 하기에 도움을 안 주기도 하거니와 너무 과반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준비를 하고 나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책 갈까라고 말했을 때 흥분도가 뻥 뛰어요. 그 다음에 목줄을 채우면 뻥 뛰고 목줄을 채운 상태에서 현관문으로 다가가면서 또 뻥 뛰고 현관문이 열리면서 또 뻥 뛰고 하다 보면 내 아이가 침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점을 이미 넘은 상태의 스트레스 레벨을 유지하는 상태로 밖에 나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흥분도가 임계점을 넘기게 되면 보호자님들 이게 떨어질 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말 적합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6시간까지도 걸려요. 6시간도 평균치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친구들은 이틀씩 걸리거든요. 정상 스트레스 레벨 범위로 떨어질 때까지. 근데 이거 저희가 몰라요. 애들이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아침, 저녁 산책 2번 나가는데 완전 아침마다 저녁마다 급성 스트레스 상태가 돼. 그걸 매일 해. 그러면 이 아이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인 거예요. 보호자님들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아요. 수명이 직접적으로 주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트리거를 저희가 제거를 하고 나아가는 게 좋은 산책의 시작이에요. 생각보다 저는 산책 교육을 할 때 보호자님들하고 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교육을 훨씬 더 많이 한답니다. 자, 제가 아까 트리거를 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제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호자님들 먼저 안 보이겠죠? 큰 화면을 해야겠죠? 먼저 이 친구는 목줄을 보면 굉장히 흥분을 하는 친구입니다. 여기는 저희 바른쌤이고요. 하나도 안 예쁘네 진짜. 자, 줄을 보면은 너무 흥분해서 막 도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저희 선생님께서 오상현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거냐면 줄을 보고도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줄을 보면 너무 흥분하니까 계속 도는 친구에게 저희가 어떤 도움을 줄 거냐면, 자, 정신 나갈 것 같지? 그치? 선생님 알겠어. 근데 요 상황에서도 앉아봐. 앉으면 진짜 멋진 일이 벌어져. 이거 채우고 집에 산책을 가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더 멋진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좋은 경험도 줄 거야. 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아이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책 나갈 때 줄이 나오는 과정을 되게 여러 단계를 쪼개서 자극을 제시하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얼마나 쪼개는지도 한번 봐보세요. 이 문이 열리면 줄이 나와요. 문이 열리면 줄이 나오니까 문 여는 것부터 교육을 들어가고요. 문이 열리는 거를 아이가 잘 버티는 게 보이면 줄을 꺼냈다가 넣었다가를 반복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반려견이 버틸 수 있는 선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를 계속 보셔야 돼요. 엄청 반복한다는 것도 한번 캐치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꺼내고 보상하고, 꺼내고 보상하고, 꺼내고 보상하고, 꺼내고 보상하고, 꺼내고 보상하고, 꺼내고 보상하고. 굉장히 기계적인 과정이죠. 그렇죠? 반복적인 과정이고. 꺼내고 양손으로 한 손으로 잡고 보여준 다음에 넣고. 이것도 잘 버티네.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나아가 볼까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른손으로 들자마자 왼손으로 들자마자 몇 바퀴씩 돌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피드백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살짝 드는 이 행동, 잡고 있는 거에서 살짝 앞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너무 이성을 유지하기 힘드네. 그러면 그 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교육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실제로 이렇게 하면 좋아질까요? 보호자님들? 안 좋아질 것 같죠? 진짜 좋아져요. 진짜 좋아집니다. 금방 다운된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꾸준히 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둔감하나 말도 아시고. 자, 또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하는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괜찮아 라는 거를 제가 보상으로서 계속 감정을 바꿔주기 위해서 다른 결과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보상은 작을수록 좋아요. 다만 아이가 인지하고 보상이라고 느낄 정도의 크기여야 할 거예요. 자, 아까 흥분되는 케이스도 그렇고 무서워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뭐냐면 반려견이 이성을 유지하는 단계를 먼저 찾고 이번 케이스는 너무 과도하게 무서워하지 않는 케이스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반복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목밴드를 갖고 오니까 이 반려견이 쭉 도망을 가는 걸 보고 제가 엎드린 상태에서 보상을 몇 번 하고 좀 안정적인 게 보이고 그때부터 한 30cm 정도만 제시하고 보상을 반복했고요. 자, 이것까지 괜찮아? 그럼 선생님이 이제 30cm가 괜찮으니까 25cm는 어때? 20cm는 어때? 아주 천천히 나아가요. 그리고 단순히 거리만 가깝게 가는 게 아니고 줄을 착용할 때 저희가 이렇게 착용하잖아요. 반려견한테 이렇게 양손으로. 그러면 보통 요게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다가가고 오른손 다가가고 왼손 오른손 다가가고로 이렇게 훨씬 더 쪼개서 교육을 들어가요. 왼손 보상, 왼손 보상. 줄을 보면 보상하기도 하고요. 줄 보면 클릭 보상 하고 있죠, 제가? 자, 이 왼손을 한창 하고 이제 오른손만 제가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얼마나 쪼개서 하는지 느끼셔야 돼요. 이거로 밥 비려 먹는 놈들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럼 이거로 밥 비려 먹는 놈들의 특징 뭔지 아시나요? 그게 제일 빠르고 제일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른손에 잘 버티니까 이제 오른손에서 왼손을 들기만 하죠. 이것도 괜찮아? 천천히 선생님이 천천히 다가갈 거야. 계속. 어려우면 다시 뒤로 백하면서 신중하게 나아가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접근이 되면 그제서야 착용을 들어간다. 실제 이 과정을 행동수정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은 그날 착용한다? 절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며칠 동안은 계속 반복적으로 쉬운 단계에서 교육할 거야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가속화됩니다. 왜냐하면 반려견 친구들이 오해하지 않게 돼요. 점점. 엄마랑 아빠랑 이제
줄을 갖고 하는 건 진짜 내가 정한 선을 넘지 않고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점점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거나 도망갈 때 이렇게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시면 너무 효과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목줄 착용하거나 하네스 착용할 때 공격성이 나온다는 정말 천천히 나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한 과정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사용하는 게 뭐냐면 플랫폼 트레이닝이라는 걸 해요. 플랫폼 트레이닝. 발음이 쉽지 않네요. 저희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건 이런 여름철 사용하기 좋은 해먹 매트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데 꼭 해먹 매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아이가 좋아하는 푹실한 거 다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아이야 봐봐. 여기가 어때? 여기가 어때? 잘 생각해봐. 결과가 어때? 진짜 짱 좋지 않니? 여기에 올라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여기에서는 엄마가 내 아이가 싫어하는 거 안 할 거야.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쌓아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런 플랫폼 트레이닝을 왜 하냐?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 안정적인 공간에서 싫어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산책할 때도 이런 플랫폼을 갖고 나가서 트레이닝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1단계를 성공하시면 2단계로 나아가셔도 돼요. 근데 2단계를 나아갔더니 아이가 어려워하면 1단계로 돌아가거나 1.5단계를 만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선을 찾고 아이가 정말 괜찮아 할 때까지 꾸준히 반복하셔야 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플랫폼 트레이닝을 실제로 어떻게 해나가냐면 저희는 이렇게 해나가요. 클리커라는 걸 활용해서 스스로 올라갈 수 있게끔 단계를 쪼개가며 행동을 가르칩니다. 자, 쳐다보는 것부터 냄새 맡고 냄새 잘 맡으면 한 발 올라가고 한 발 올라가면 두 발 올라가고 두 발 올라가면 네 발 올라가고 네 발 올라가게 되면 더 즐겁고 빠르고 더 즐겁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도 잘 되면 그 위에서 앉아도 보고 엎드려도 보고 앉고 엎드린 상태에서 좋은 경험들을 더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아하고 믿음이 쌓이는 곳이 생길 수 있어요. 반려견 친구들한테. 저는 플랫폼 트레이닝 강추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 영상, 목줄을 착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를 플랫폼을 활용해서도 실제로 한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하네스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어 하면서 제가 플랫폼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도 돼, 올라가도 돼, 네가 맘대로 해.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교육하거든요. 하네스를 바로 착용하지 않아요. 이 친구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이거 교육한 건데 한 달 동안 해도 옛날에 교육했던 과정을 더 짧게 할 뿐이지 충분히 또 옛날에 했던 그 과정을 너무 빠르게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쳐다보고 클릭, 얼굴 하네스에 스스로 넣으면 클릭, 스스로 넣는 게 되니까 살짝만 넣고 클릭, 그 일련의 착용 과정에 반려견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자극들을 다 보상하는 거죠. 그러면 반려견이 오해를 하고 있던 걸 다른 생각을 아마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얼굴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나한테 뭘 착용하고 이게 싫었는데 하다 보니 진짜 좋은 거죠. 저걸 갖고 와? 그러면 옛날에 무서웠는데 이제는 내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야 라고 아이가 점점 확신하게 될 겁니다. 영상 보시면 엄청 쪼개고 그 일련의 과정을 모두 또 제가 보상을 했죠. 이거 착용하면 내려가도 돼. 그리고 올라오면 다시 줄을 착용하고. 제법 차분하죠, 보호자님들. 보호자님들 아이랑 산책하는 과정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 보이세요? 보호자님들 아이 산책할 때 이렇게 차분하게 산책 시작하세요? 아니죠? 아닌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너무 흥분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거를 트레이닝적인 접근에서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다만 원론적인 거 혹은 정석에 가까운 트레이닝 과정을 계속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보호자님들이 스스로 이 원리를 보호자님들이 집에서 스스로 적용해 가면서 트레이닝 하시는 건 사실 되게 힘드실 거예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원리를 사용해서 보호자님의 환경에 맞게 변형을 할 뿐이지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서 트레이닝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거 하는 거예요. 결국.
넘어가자. 하네스지. 그쵸. 거의 대부분 그렇죠. 자, 그러면 오케이. 선생님 알겠어요. 뭐 무서워하거나 흥분하거나 할 때 착용하는 과정까지 다 됐으면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니죠. 나가는 과정도 보호자님들, 자, 이거 진짜 이게 화면이 진짜 많이 끊기네요. 나가는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호자님들은 산책을 나가는 거를 하나의 행동이라고 느낄 수 있고 하나의 상황이라고 느끼겠지만 반려견 친구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 의자를 계속 건드는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조금 빼고 그래서 집에서 나가는 과정 보호자님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목줄을 차고 현관문 앞에 가고 현관문이 열리고 그럼 반려견 입장에서는 공기와 이런 소음이 이런 게 쫙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또 감정적인 변화가 또 생길 거고 그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나아가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고 보호자님이 눈을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띵동 하더니 휙 열리고 뭐 만나서 잔뜩 흥분한 다음에 아파트 1층 로비 지나서 갑자기 문 확 열리죠.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반려견들 입장에서는 다 트리거화 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레이너들이 실제로 아이들의 이 과정에서 다 트리거화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다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 정말 돼 있다면 그걸 다 트레이닝 과정을 다 거칩니다. 제가 갑자기 엄청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군요. 좋습니다. 자, 한번 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줘야 아이가 다운되고 안정될 수 있는지를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 다음에 이거 해 혹은 너가 기대하는 그거야 보다도 다른 거를 해보는 연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문 열면 달려가고 공간 바뀌면 확 흥분되면서 막 하고 싶은 곳 달려가면서 목줄 끌면서 냄새 맡을 거야가 아니고 문 열리면 엄마가 엄청 맛있는 거 줄 거야. 엄마랑 즐거운 거 할 거야. 같은 규칙들이 새로 생기고 그 규칙이 아이가 따라오게 만들어주는 게 일련의 트리거 깨기 과정 다음에 거칠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연습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키웠던 지금은 세상에 없는 친구고 문 앞에서 다 앉아요. 그리고 그리고 문이 열리면 신호에 맞게 문을 나가고 제가 가자라고 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 다 보상을 주고 있어요. 제가 가자라고 했을 때 나가고 앉으면 보상, 신발 신고 가자 하면 출발. 또 문이 왔네요. 앉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문 열리면 바로 뛰쳐나가면 안 되고 제가 아마 다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자 했는데 너무 신나게 뛰쳐갔어요. 그러면 이 반려견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아빠, 나 흥분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뒤로 백하는 게. 신호에 맞게 출발. 문 나갔으면 공간이 바뀌었으면 앉아야 돼. 앉으면 좋은 일 벌어져. 문 앞이네. 앉아. 기다려. 기다려. 잘했어. 보상. 또 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문 만날 때마다 동일한 규칙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야외에 나갔을 때도 바로 걷지 않아요. 아이 컨택하면서 보상이 또 들어가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 방지턱을 제가 지금 엄청 놔주고 있어요, 보호자님들. 그렇죠? 반려견 친구들은 금방 흥분하기 쉬우니까 저는 흥분하기 힘들도록 방지턱을 엄청 놔준다라고 이미지를 연상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나가는 과정을 충분히 했어. 이제 나갈 때 차분하게 나가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나가서 야외 공간에서 걷기보다도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해요. 실제로 쭉 걸어 나가면서 트레이닝 한다기보다도 플랫폼을 활용해서 가만히 있는 것 플러스 플랫폼 주변에서 같이 선생님하고 걷는 연습, 더 쉽게 말하자면 같이 움직이는 연습을 해 나갑니다. 보면은 아마 영상이 안 보이시겠지만 아이가 너무 작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실루엣만 보셔도 좋아요. 이 친구가 이 매트 위에 올라가서 제 눈을 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고 이 친구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가 선생님을 저를 볼 때 저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저를 자주 보기 시작한다라는 뜻은 뭘까요?
선생님, 나 집중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을 볼 정도로 이성적인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게 확인이 되면 그제서야 그러면 선생님이랑 걷는 연습해 볼까요? 라고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선생님 시도에 맞게 따라온 거에 대한 결과를 저는 계속 주는 거예요. 자, 봐봐. 선생님 신호에 맞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계속 선생님은 가르쳐 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트레이너들이 얼마나 차근차근 해나가시는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뭘 아셔야 되냐면, 내가 진짜 내 애한테 기초도 없이 막 하는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내 아이는 덧셈 뺄셈 이제 막 익혔는데 나는 내 애한테 미분적분, 선형대수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잔소리 시간이 되면 안 될 텐데, 그쵸? 자, 여기까지 됐어. 집 앞에서 매트 놓고 걷는 거, 저한테 집중하는 거, 엎드려서 아이 컨택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환경은 어때요? 집에서 잘하니까 이제 다른 집 환경에서 나아가서 이제 다른 환경으로 제가 아마 나아갈 거예요. 이 친구는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여기까지 나오는 게 유치원 안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8번 정도 등원했을 때 이거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먹을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교육을 너무 잘 따라오는 친구라 좀 빨리 거기도 하고 아가기도 하고요. 그쵸, 쉽지 않죠. 기다리고 반복하는 게. 그래서 선생님 신호에 맞게 저하고 같이 걷는 연습 쭉 하고 잘 걸었으니까 다시 매트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잘하니까 환경을 바꿨어요. 다른 사람 아이도 있고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 위에 어린 아이들이 깍깍 소리를 지르면서 막 놀고 있어요.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선생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지, 없으면 선생님이랑 집중할 수 있게 또 연습을 하는 거죠. 차근차근 걷고 꼬리가 잔뜩 흔들리고 있군요. 지금 보시면 아까 영상보다 아이가 훨씬 실패 위주로 가고 있어요. 힘들어하니까 제가 더 쉽게 보상을 또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어려워? 그럼 더 쉽게 해. 어려워? 더 쉽게 해. 선생님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계속 이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매트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집중에 올리고 또 걷기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방해 요소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 혹은 환경이 갑자기 변한다라는 건 내 아이는 다른 상황이라고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고요. 해본 적 없는 공간에선 당연히 하기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호자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얘 할 줄 아는데 안 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저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제 아이가 여기서 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서 못해요 라는 게 거의 대부분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는 뭘까요? 그럼 교육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다. 명심하십시오. 명심. 못 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교육하세요. 이거를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해요, 사실은. 대부분 교육을 하기 힘들어하는 건 내가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건 생명체가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생명체의 속도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관성과 참을성이 나라는 인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 애가 못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호자님들? 그러니까 트레이너라는 사람들, 반려견 트레이너들이 보호자님들이 꾸준히 할 수 있게 엄청 열심히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도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결국 교육이란 건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구나.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오신 거다. 그것만 알고 가셔도 된 거다. 이 말 이후 간식 보상을 기다리더라고요. 진심 보상해주고요. 그럼요. 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치 않는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언제 집중을 하냐면, 뭐에 집중을 하냐면, 선생님, 제 아이가 목줄을 땡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마킹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게 뭐 짖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말을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런 상황일 때 내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를 고민하시고, 그 다음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지를 나는 이제 고민해야지가 정상적인 사고 과정이에요.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 아이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뭘 고민해야 돼요? 아, 그럼 내 아이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공부 습관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까지 고민하는 게 교육자의 역할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대부분 이런 행동과 연관된 세미나를 할 때, 특히 트레이닝적인 얘기를 할 때는 보호자님들께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랑 협업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꼭 드려요. 혼자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변화한다라는 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호자님들 어느 정도 인사이트와 핵심적인 원리 정도만 세미나에서는 항상 얻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자, 짖는 이슈 많이 있죠. 짖는 이슈. 짖을 때는 제일 먼저 보호자님들 고민하실 건 거리 조절을 먼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할 건 거리 조절. 그럼 결국에는 이 도심에서 거리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20m, 30m를 유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도망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잔뜩 도망치는 연습을 하세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저 멀리서 강아지가 보인다거나 내 아이가 이미 짖음이 터져버렸어요. 간식을 줘도 먹지도 않아. 빨리 도망가세요. 그냥 가자 하면서 후다다다닥 도망가는 연습을 잔뜩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짖음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적인 접근과 관리적인 접근 다 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 전문 수의사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많이 무서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만으로 해소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친구 제가 아까 쭉 설명드린 걸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반려견을 보면 발작적으로 짖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흥분도가 높고 두려움 이슈가 큰 친구거든요. 근데 좋은 얘기 아닌가요? 자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 제가 먼저 플랫폼을 활용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기초적인 행동을 충분히 실내에서부터 연습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지키면서 뭘 하는지를 잘 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 검은색 폼의 친구한테 두 가지 보상을 합니다. 하나는 저 반려견과 연관된 모든 자극을 너가 인지할 때마다 선생님은 다 보상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보상 기준은 뭐냐면, 소리를 끄겠습니다. 막 짖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 보상 기준은 선생님하고 연습했던 행동을 성공하면 너무 멋져. 다 보상할 거야 선생님은.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검은색 포맷 친구가 배우는 건 예전에는 도저히 이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과민하게 반응을 하던 거에서 그걸 이겨내고 안 짖어보고 더 나아가서 더 다른 재미를 추구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둔감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접근했다가 보상 반복하다가 멀어졌다가 계속 이걸 제가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매트로 돌아와서 다운되는 과정을 또 거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멀어지고, 가까이 갔다가 멀어지고. 이게 오늘 TV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보호자님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 영상이 잘 나와도 어차피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영상이 제가 꽤 적합한 걸 잔뜩 구해왔는데 어쨌든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 세션이거든요.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매트를 가까이로 가져갔어요. 가까이로 가져간 만큼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아이 컨택, 눈 볼 때마다 계속 보상이 또 들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정제된 환경에서 충분히 히스토리를 쌓아서 기초적인 과정을 충분히 거친 상황에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실상은 별 어려울 게 없어요, 보호자님들. 되게 간단해요. 그냥 선생님 눈 보면 보상이야. 선생님이 가자라고 할 때 따라오면 보상이야. 앉으라고 했을 때 앉으면 보상이야. 저 짖는 친구 봤는데도 안 짖었어? 그럼 보상이야.
실제 저 친구가 짖을 때마다 보상이 나올 거야. 저 친구가 막 난리 칠 때마다 선생님은 그냥 보상 줄 거야. 그냥 딱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산책할 때 개 보면 너무 불안해요, 무서워요 라고 느끼는 아이한테 아닐지도 몰라. 선생님이랑 산책할 때 강아지와 연관된 모든 경험들은 다 좋은 경험이 나와 라는 걸 저는 계속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별풋 행장님 재밌으시군요. 네, 이제 제가 많이 교육적인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이제 조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아지가 끌고 나가는 건 서열이 높아서일까요? 혹은 냄새를 맡는 것이 너무 맡는 것이 산책하는 할 때 공격성을 증가시킬까요? 혹은 풀에 묻은 개 오줌 핥는 거 이거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함께 하는 게 산책하는 게 좋을까요? 등등등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짧게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끌고 나가는 게 서열이 높아서일까? 아닙니다. 끌고 나가는 건 대부분이 너무 흥분되고 너무 불안한 감정적인 문제인 게 대부분이에요. 혹은 그게 반려견이 재밌어서예요. 아시겠죠? 끌고 나간다고 내 아이가 그럼 나를 지켜주려고 한다거나 아닙니다. 두 번째, 냄새를 맡으면서 너무 산책을 하는 게 혹은 산책할 때 뭐 마킹하는 것도 매한가지인데 냄새를 맡고 마킹을 하는 게 내 반려견을 예민하게 만들어주고 공격성을 증가시키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닭이 이런 말이에요. 내 아이가 정말 예민하고 겁이 너무 많은 친구라서 산책할 때 스트레스 레벨이 엄청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냄새를 맡는다거나 마킹을 하는 행동이 집착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는. 그러면 그 행동을 한다고 애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냄새를 맡는다거나 할 때 이거를 하면 공격성이 증가하니까 못 맡게 해야지로 접근하지 마시고 보아하니까 내 애가 산책할 때 너무 냄새를 과도하고 집착적으로 충동적으로 맡네? 마킹도? 그러면 그거는 흥분도를 좀 다운시키고 안정감을 더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에 에너지를 좀 쏟으시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적정선을 유지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풀에 묻은 다른 개의 오줌을 핥는다. 괜찮나요? 네, 큰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 보호자님이 더럽다고 느끼시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건 제가 해결해 드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일단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4번. 어떻게 함께하는 산책을 할 수 있을까요? 4번. 제가 되게 자주 쓰는 문장이거든요. 반려견이 보호자님한테 집중할 이유를 하나라도 만들어주는 거에 노력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보호자님한테 집중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맛있는 것도 안 주죠. 뭐 산책하면서 엄마나 뭐 핸드폰 보고 있죠. 그럼 맨날 집에서 보는 사람인데 뭘 궁금해요. 나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그쵸? 그러니까 보호자님을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 얘는 산책할 때 저를 집중을 전혀 안 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 내 아이가 나한테 집중할 이유를 만들어주세요. 산책하는 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함께하는 활동이야 라는 걸 아이가 느낄 수 있게 산책 30분 내내 나한테 집중해라가도 아니에요. 산책할 때 1분에서 2분만 아빠랑 엄마랑 재밌는 거 해볼까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 시작점이다. 좋습니다. 교감이라는 단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예요. 앞에 제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오해들, 보호자님들이 알고 계시던 오해와 제가 받아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교육 내용에 좀 녹여냈고 추가적으로 다뤄야 될 것들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오늘도 결국 1시간 반이나 해버렸네요. 그렇죠? 엄청 오래 해버려서 제 목표가 1시간이었는데 그런가요? TV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보호자님들. 그쵸?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더 중요해요, 보호자님들. 제 말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PPT는 제 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Q&A 시간 짧게라도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해주시고요. 더 집중됐어요. 다행입니다. 없으시면은 5분 정도 트라이 했는데 딱히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들은 말을 해주시고 없으면 저도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군요. 5, 4 없네요. 제발 없어라. 누구세요, 만부방님? 좋습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초기에도 그렇고 많이들 물어보셔서 따로 Q&A 없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 내용 토대로 완벽한 산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졌으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굿. 고생하셨습니다.